이번 주도 증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큰 하락보다는 돌고 도는 순환매 장세라고 하죠. 그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월가 대형 곰들마저 백기투항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상승 온기가 더 확산될지 돌아오는지 또 조정이 올지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거의 호재 몰빵, 제가 호재 몰아주기라고도 표현해놨는데 뭐 있는 없는 호재 다 테슬라한테 이번 주는 몰아주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주요 성장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그동안 조금 쉬더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동안 또 달렸던 기술주 좀 쉬어주는 느낌이고, 못 올랐던 테슬라가 꿈틀에서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에 한 주에 14% 오르면서 기맞추기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최고점에서는 가장 많이 빠진 주식입니다. 테슬라가 아직도 40% 빠져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S&P 500은 물론 강보합 정도지만 4주 연속 상승하면서 공식적인 강세장 진입, 나스닥은 살짝 쉬고 다우, S&P가 이번 주는 또 돌아서 오르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락하는 모습이 아니고 쉬어가면서 순환매하는 모습. 그래서 주요 성장주들 탑7이라고 하죠. 요 주가 흐름을 올해부터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요. 1등이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가 5월에 폭주하면서 AI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살짝 쉬는 동안에 뒤따라서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테슬라가 6월에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6월 초중반 지나고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5월에 대장주였다면 6월은 테슬라가 독주 흐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165%고요. 테슬라가 98% 상승했네요. 이거 100% 넘어가겠습니다. 까딱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분위기 봐서. 다른 빅7도 워낙 좋습니다. 20-30%씩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도 좀 덜 오른 주식들 찾기, 그러니까 워낙 뭐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게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돼서인지 1등주들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1등주 혹은 형님 주식 1등주시고 동생들 2, 3등주들이 좀 들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조금 과열된 주식들은 쉬어갈 시간이 필요하니까, 휴식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덜 오른 주식 찾기 게임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정리해봤습니다. 많이 하락해 있는 주식이 테슬라 고점 대비 40% 빠져 있으니까 확 올랐고, 넷플릭스도 고점 대비 40% 이번 주에 좀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워낙 급등한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사이에 2등주 AMD가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MD도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92%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신고가에 붙어있기 때문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쉬는 사이에 소프트웨어 2, 3등주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 3등 이렇게 부르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시가총액 순위 기준으로 매겼습니다. 소프트웨어 대장은 마소, 2, 3등이 오라클과 어도비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오라클과 어도비 강세,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1등주가 좀 쉬고 2등주들이 달렸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순환매입니다. 돌아가면서 오르는 장세. 그러니까 상당히 강세장의 모습을 좀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흐름이. 그래서 나스닥도 쉬고 S&P 다우 강세라는 것 자체가 돌아가면서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도 골고루 올라주면은 이건 이제 우상향 할 수 있겠죠. 뭐 조정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표로 정리해보면 그동안 올해 연초 대비 많이 올랐던 30% 이상 올랐던 기술주, 광고, 알파벳, 메타 이런 거 조금 쉬고 6월 되니까 중소형주라든지 러셀, 에너지, 산업재 뒤따라 오르기 시작하는 순환매 장이 이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 이어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에 다시 뭐 기술주 주도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일단 흐름이 그렇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번 주 기준으로 약세장이 종료됐습니다. 보니까 우리 2022년 1월부터 약세장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18개월이 됐습니다. 10개월 하락하고 8개월 정도 스물스물 올라가지고 이번에 이제 4,300 부근 잠깐 뚫었다 내려오긴 했는데, 이러면서 저점에서 20% 올라가면서 약세장이 종료됐다. 물론 이러고 또 다음 주부터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강세장 진입입니다. 이 역사상 1940년대 이후로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지지부진하게 지겹게 빠졌던 것도요, 조용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도 같은데 많이 빠질 만큼 빠져서 이렇게 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좀 특이했던 장이었던 게, 물론 아직 약세장이 안 끝났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끝나서 강세장이 쭉 이어진다고 하면 역사상 가장 질서 있는 약세장이랍니다. 쇼크가 없었던 약세장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지지부진하게 빠진 거죠. 길고 지루하게. 그래서 공포지수가 급등하지 않고 종료된 유일무이한 약세장이랍니다. 이게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빅스지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공포지수라고 그래서 증시가 쇼크, 충격, 변동성이 커지면 이 빅스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이게 막 튀어오르는데, 예를 들면은 가까운 시기에 코로나 때 막 공포지수가 뭐 6, 70까지 튀어오르기도 했고, 금융위기 때는 80도 넘어가고, 닷컴 버블 때 최소 40, 뭐 이렇게 40을 보통 넘어가야
약세장이 끝났는데 이번 장세는 희한하게 40 근처도 못 가보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쇼크다운 쇼크도 없고 그냥 2022년부터 1년 반 동안 그냥 흘러내리는, 재미없게, 좋게 말하면 아주 질서 있는 약세장이죠. 그 한복판에 있던 사람은 정말 지치는 장인데 쇼크가 없었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빨리 쇼크 내서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쇼크는 없었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던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이것도 또 유일무이했던 약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특이했던 게 월가의 대형 곰들 마저 항복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월가의 가장 큰 곰 중 하나가 행복했다라고 써 있는데 3대 월가 하우스 모두 비관론이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 주에 장 막판에 바이바이 베어라면서 약세장 종료, 이제 본인들도 강세장으로 입장을 선회한다고 입장 변화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올리고요. 그러니까 곰들도 백기투항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하우스 중에 하나 항복했고요. 마지막 남은 대형 곰 2명 남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남았는데요. 아직 항복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원래 마지막 곰들마저 항복하면은 꼭지고 마지막 황소마저 항복하면 바닥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대형 곰들 2명은 끝까지 항복 안 합니다. 박스권 돌파했지만 사지 마라, 더 빠진다. 올여름 2008년에 버금가는 유동성 위기가 온다면서 콜라노빅 형님하고 마이클 윌슨 형님 모두 이번 주에 또 업데이트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따라타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이제 비관론이 많이 힘이 빠졌죠. 아무래도 증시가 빠지기보다는 우상향을 가고 있으니까. 물론 또 어떻게 이분들이 끝까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의 그 포지션 변화도 한번 유심히 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 전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론자와 부정론자는 최대한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분위기가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갑자기 악재들은 사라졌죠. 침체 온다 얘기 쏙 들어갔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들어갔고, 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던 방향이 확 틀어가지고 S&P 500이 1년 신고가, 그리고 AI 강세론 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촥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요즘 보면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급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악재 사라졌다기보다는 무시된 거죠 지금. 그래서 호재들 위주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과 기관 모두 강세론 전환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개인 투자자들, 미국 기준이기는 합니다만은 비슷하겠죠. 한국도 개인 투자자 심리 지수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엄청나게 강세로 전환된 거고요. 기관, 물론 주식 비중을 자주 바꾸긴 하지만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노출 비중이 21년 11월 이후 최고치, 개인과 기관 모두가 항복해서 뒤따라오는 장세, 포모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은근히 주식 투자할 때 심리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초록색 그래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향후 6개월 뒤에 주식이 오를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매주. 근데 딱 지난주까지만 해도 20%대 5명 중 1명만 오를 것 같다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이제 개인들이 포지션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오른다가 거의 절반까지 올랐습니다. 엄청 센 거죠. 거의 1년 반 동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최근 1년 평균 동안 30% 미만이었는데, 그리고 떨어진다가 최근 1년 전만 해도 60%, 10명 중 6명이 6개월 동안 떨어진다라고 대답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내린다가 24%, 이제 소수 의견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수가 오른다, 소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심리 변화가 느껴지시죠? 참 이게 신기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이 확 줄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위에가 개인 투자들 심리 지수인데 여기 그래프 솟은 거 보이시죠? 낙관론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거의 1년 넘게 비관론이 우세했던 겁니다. 오른다 그러면 조롱받고 떨어진다 그래야 이제 훨씬 더 동의를 많이 받는 그런 약세장, 심리적 약세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돌아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증시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관론이 확실히 목소리가 작아지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 상승장 초입이나 애매할 때는 비관론이 코로나 때도 장기 침체 온다였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낙관론이 우위에 서는, 그러면서 이제 대세 상승 이렇게 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라고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다.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분들도 빠른 속도로, 올해 가장 빠른 속도로 주식 매수, 주식 비중이 50%였는데 한 주 만에 90%로 늘렸습니다. 엄청 빨리 늘리는 겁니다. 진짜 지금 주식 투자 유입이 엄청난 거고요. 골드만삭스가 분석해보니까 숏 커버, 그러니까 하락 배팅 축소가 최근 7개월 중에 가장 빠른 속도랍니다. 그냥 놀라가지고 다 거두고 주식 사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나 이런 월가도 다 목표 주가 올리기 러시입니다.
AI 덕분에 기술주 실적 침체가 지나버렸고 S&P 500도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현재 4,300인데 4,900까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러면 현재보다 10% 넘게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엄청 낙관론입니다. 물론 월가의 그 뷰는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강세론자 야데니는 너무 빨리 오를까봐 걱정이다. 빨리 오르는 걸 원하지 않고 나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급락이 오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목표 주가 올렸고 다른 월가도 갑자기 다 4,500 이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신들도 보시면 베런즈라고 하는 경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가 나오는데 겁내지 마라, 더 오른다. 이제 완전 낙관론이죠. 이제 CNN도 공식 강세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바이바이 베어마켓, 약세장 끝났다. 이렇게 엄청 낙관적인 헤드라인으로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 왜 드리냐면은 은근히 이게 약간 인간 지표 같은 느낌인데요. 베런즈 표지 지표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나스닥 증시 주가 차트고요. 2022년 1월에 베런즈가 주간지 표지에 더 오른다 하면서 2022년은 강세장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가 딱 고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쭉 떨어지고요. 거의 저점 부근에서 베런즈가 우리 침체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게 저점이었어요. 이게 베런즈가 맨날 틀린다라는 얘기보다는 인간 지표를 잘 반영해서 하는 게 이제 경제지의 표지니까 요것도 한번 분위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정도로 분위기 낙관적이다. 지금은 이제 황소, 유니콘 같은 엄청 그 강력한 황소 표지를 내세워서 이번 주에는 주간지 표지에다가 강세장이고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약간 역발상인데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또 더 갈 것도 같고 단기 조정 정도는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또 비관론으로 보자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흥미 삼아서 한번 소개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찜찜한 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기술주 같은 거 그거는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워낙 뭐 테슬라도 11거래일 연속 오르고 뭐 엔비디아만 몇십 퍼센트 올해 165% 올랐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도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엔비디아 부회장 CFO도 주식 던져.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로 기술주 경영진들이 매도를 많이 했더라고. 이번 주에 이번 주 한 주 동안만 이 빨간색 음영이 있는 게 다 매도거든요. 요약을 해드리면 엔비디아, AMD, 세일즈포스, 오픈도어, 클라우드 플레이어 기술주들 경영진의 매도세 C레벨입니다. 이거 제가 주요 내부자만 필터링 했는데도 이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경영진들이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에 또 약간은 좀 찜찜한 신호긴 하죠. 내부자들이 매도하는 거는 막 좋은 신호는 아니니까. 그래서 요게 조금 하나씩 찜찜하다. 유일하게 찜찜한 신호는 그렇게 되고 내부자 거래 비율도 보시면 내부자 매도는 급등할 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요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매도를 많이 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매수를 많이 한 거거든요. 최근 증시 급등세에 내부자는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요게. 근데 원래 주식시장 올라갈 때 내부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과열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게 과열인지 아닌지 가장 판단하기 좋은 게 요거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을 때 61이었거든요. 그래서 탐욕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 만에 극단적 탐욕. 요즘은 진짜 증시가 빠른 것 같아요.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한 주 전만 해도 이제 슬슬 탐욕이구나 했는데 어느새 극단적 탐욕 익스트림 그리드 77입니다. 제가 75 넘어가면 이제 조금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과거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극단적 탐욕 구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에게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차트랑 한번 겹쳐봤어요. 밑에 있는 게 S&P 500의 최근 1년 차트고요. 위에 있는 게 공포 탐욕 지수 1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75나 이렇게 좀 과열됐을 때 증시도 약간 조정받았고 75 넘어갔을 때 약간 조정, 75 넘어갔을 때 약간 조정, 지금 75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끼워 맞출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과열의 한 지표가 나왔다. 하나 정도 나왔다. 과열을 시킬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조정에 이제 매수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뭐 어떤 핑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실제로도 투자자분들도 이제 약간 빅테크 단기 급등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빅테크 과열은 조금 부담스럽고 하니까 뭘 사시냐면은 S&P 500의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S&P 500 지수 우리가 잘 아는 SPY라는 ETF가 있고 밑에 RSP라는 ETF가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소개해드리진 않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요거는 동일 가중이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S&P 500 종목을 골고루 똑같은 비중으로 분배해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P 500 SPY를 투자하신다면은 시가총액 큰 순서대로
덩치가 큰 순서대로 예를 들면 애플이 5%, 마소가 3%, 뭐 엔비디아 2%, 테슬라 1% 이런 식으로 큰 순서대로 비례해서 들어가는데 얘는 아무리 큰 주식이든 작은 주식이든 상관없이 애플 0.1, 마소 0.1, 엔비디아 0.1, 뭐 엑소모빌 0.1 이렇게 동등하게 500개를 쪼개가지고 들고 있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다, 많이 들어있는 게 대신에 골고루 들어있는 S&P 500을 사고 싶다 하시면 여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RSP라는 이 ETF에 모집된 투자 자금이 역대 최고랍니다. 이 ETF 생기고 나서 주간 자금 유입이 역대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 들어오고는 싶은데 S&P 500 사기는 좀 뭔가 애플, 마소 이런 것들이 비중이 크니까 좀 부담스럽다, 조정이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택하시는 게 요거랍니다. RSP 엄청 들어온답니다. 이거는 이제 분위기 파악용이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ETF 따로 안 하고 S&P 500이나 나스닥만 투자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전략도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단기 급등은 좀 부담스럽고 덜 오른 주식 찾기 혹은 2, 3등주들 찾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좀 전달드렸고 이번 주 종목 주요 이슈들 한번 짚고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좀 하면요. 11거래 연속 상승했고 진짜 호재 몰빵된 느낌이었는데 정말 호재 다 정리하기도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와, 완전 하늘로 날아가듯이 쭉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직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입니다. 한참 남았죠. 물론 뭐 여기도 기술적으로 이런 지표 보시면 단기 과열 신호가 있기는 있습니다. 21년 9월 막 하늘로 날아갈 때 같은 그런 신호이긴 한데 뭐 요거만 보시고 투자하시면 또 괜히 놓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고, 근데 지금 확실히 이번에 가장 제가 봐도 좋았던 거는 미국 전통차 강자인 포드에 이어서 또 양대 산맥이라 불렸던 GM마저도 테슬라의 이제 충전 네트워크에 생태계에 합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고 중요한 소식 같아요. 진짜 표준을 장악하는 자가 시장을 또 장악하기 유리하고 선점하는 자가 강자가 되게 유리한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표준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포드도 들어오고 GM도 들어오고 만만치 않은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 허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른 호재들보다 이게 저는 가장 큰 호재라고 좀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월가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슬라가 충전소 개방하는 덕분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오로지 테슬라 자동차만 팔아서 버는 수익이 아니라 GM이나 포드한테 혹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충전소 라이센스 빌려주고 그 수익을 또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겠죠. 이것도 무궁무진해질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확실히 테슬라가 점점 인정을 받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이거든요. 테슬라랑 포드가 협력하고 놀니까 GM이 부러워하고 그림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는 테슬라, 포드, GM도 이렇게 같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는 폭스바겐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디가 될까? 다음 완성차가 어딜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대감이 부는 거죠. 야, 다른 차들도 결국은 테슬라의 전기차 표준에 합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테슬라 충전 기술이 좋고 빠르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확실히 이런 관점에서 생태계 구축에 강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그림도 나오는 거죠. 이제 기존 내연 자동차들 포드, GM 하나씩 무너뜨리고 테슬라의 충전이 표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은 폭스바겐이다. 이런 그림입니다. 폭스바겐이 아니더라도 누가 될까요? 어떤 완성차 그룹이 또 하나하나 들어오면 또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진짜 특징이 이 오픈 소스인 것 같아요. 생태계 개방. 머스크가 처음에 전기차 만들 때 소스 다 개방한다 그래서 엄청 사람들이 되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도 라이선싱 생각 있다. 팔 수 있다.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다 큰 그림을 좀 그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14% 올랐는데 아직도 반토막 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과열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잠잠했는데 이번에 계정 공유 금지했거든요. 계정 공유 금지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기사 보면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하면 넷플릭스 안 본다, 구독 해지합니다, 잘 있으세요 이렇게 댓글 많았는데 계정 공유 금지하니까 글쎄 엄청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한복판보다도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가 많았어요. 엄청나답니다. 거의 하루에 10만 명씩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1억 명 정도가 계정 공유를 통해 로그인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만 금지를 하나하나 시켜가도 어마어마하게 잠재 구독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구독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1년 신고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가 스멀스멀 오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덜 오른 주식들 키 맞추기 하는 걸로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도 오르고 이제 넷플릭스도 다음 차례니까 또 오르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 40% 빠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단기 급등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1등주 넷플릭스도 많이 빠져 있어서 좀 주간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어도비 2, 3등주입니다. 2, 3등주. 어도비도 AI 테마주
AI 기대도 있고 메타버스 기대도 같이 있는 수혜주여가지고 이번에 기업을 대상으로 AI 제품 출시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도비는 구독 경제거든요.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면은 구독료가 세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소 같은 경우도 기업 대상으로 하는 AI 제품 구독료가 40%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마소나 어도비나 둘 다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전략으로 가져가니까 이게 실제로 기대만 있는 게 아니고 매출이나 수익 좋아진다는 확장 기대감이 반영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도비 같은 주식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2등주, 3등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영상 보실 때 6월 15일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긴 한데 실적과 무관하게 장기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 같습니다. 마소와 함께. 물론 개인적으로 마소가 원픽이긴 합니다만은 2등주 중에서는 이것도 좀 관심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린더로는 어도비 여기 있습니다. 목요일 장 마감하고 발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6월 금리 동결할지 이거 보셔야겠죠. 연준이 10번 금리 인상하고 첫 동결을 정말 하는지,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도 봐야 될 것 같고 점도표도 공개됩니다. 연준이 과연 점도표를 어디다 찍는지, 이게 진짜 항복하는지 연준도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날 물가. 근데 이제 물가 뭐 크게 영향 안 미칠 것 같습니다. 막 정말 급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이제 안 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이제 매크로 지표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요즘 경제 지표 많이 관심도가 죽었고 개별 종목 장세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소매 판매, 금요일은 미국의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게 있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주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믿음 있는 우량주나 좋아하는 주식을 분할 매수로, 한 번에 몰빵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가 마음도 편하고 모아가기도 좋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장 지수 분할 매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양이 많아서 소개를 못했는데 개별 종목 리포트가 포함된 좋은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 그래서 하반기 투자 전략 리포트 하나 나왔는데 요거 제가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다가 진짜 좋아서 공유드리고 싶은 리포트만 카페에 올리니까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올리지는 못하고요. 좋은 리포트가 나올 때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고, 돌아오는 주 과연 연준 의장의 비둘기가 될지 매파가 될지 이것도 관심이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즘처럼 주식이 빠졌을 때, 증시가 하락했을 때 자녀분께 주식을 사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침 올해 4월부터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죠. 굳이 직접 증권사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정리해둔 준비물만 있으면 모바일로 비교적 간편하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여기 표 맨 왼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녀분께 주식을 사주실 때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미래에셋증권 쓰시는 분들은 M스탁 앱의 메뉴에 있는 자녀 계좌 개설 탭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